15살 반. 사댁의 근무지에서는 어떤 소문이든 빨리 퍼진다. 이런 차림으로 나가기만 해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떠들어댈 것이다. 저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답니다. 자기 딸 교육에도요. 불쌍한 계집애. 하지만 순진한 아이라고 믿지 마세요. 저 모자, 연지 바른 입술, 저것들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저건 별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끌어서 돈 많은 사람을 유혹하려는 수작이라고요? 저의 오빠들은 건달이고요. 참, 저 아이의 애인은 중국 사람이라는데요. 메콩 강가의 푸른 돌로 지은 별장에 살고 백만장자의 아들이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애를 좋아하기는커녕 자기 아들과 사귀는 걸 원치 않는답니다. 백인 건달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녀를 부인이라고 불렀지요. 그녀는 사관학교 출신이래요. 남편이 빈농에 부임했지요. 그 전에 1년 동안이나 그녀는 빈농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사관학회의 부행정관인 어느 청년 때문이었답니다. 더 이상 둘이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되자 그 청년은 권총으로 자살했다더군요. 그 소문이 빈농의 새 부임지까지 퍼졌지요. 그 여자가 사관학회를 떠나서 빈농으로 가던 날 청년은 심장에 권총을 한 발 쏘았답니다. 대낮에 큰 광장이었어요. 자기 여학생들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빈농으로 부임해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고 그 애인에게 말했더랍니다. 매일 밤 콜랑의 수상쩍은 동네에서 그들은 만난다. 매일 밤 이 타락한 소녀는 불길한 백만장자 중국인에게 애무를 받으러 간다. 그녀는 고등학교에 다닌다. 그 학교는 백인 소녀들, 스포츠 클럽에서 수영을 배우는 백인 소녀들이 다니는 학교다. 어느 날 사댁의 여선생 딸에게 누구도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진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그녀는 혼자 기둥에 기대 서서 길 쪽을 바라본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계속해서 콜랑의 중국인이 태워다 주는 검은 리무진으로 수업을 받으러 온다. 반 아이들은 리무진이 떠나는 걸 바라본다.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도 더 이상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다. 이러한 따돌림이 빈농의 그 부인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빈농에 왔을 당시 그녀는 38살이었다. 딸은 그때 10살이었다. 기억 속의 그 아이는 지금 16이 되었다. 부인은 침실 테라스에 나와 있다. 그녀는 메콩 강변의 거리를 돌아본다. 교리 문답을 마치고 작은 오빠와 함께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는 그녀를 본다. 침실은 지붕 있는 테라스가 딸린 큰 성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성은 종려나무와 월계 장미나무가 있는 정원 안에 있었다. 펠트 모자를 쓴 소녀, 그들은 둘 다 구역 내의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둘 다 똑같이 강가의 기나긴 거리를 바라다 본다. 둘 다 똑같이 고립되어 있다. 둘은 여왕만큼이나 외롭다. 두 여자의 불명예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두 여자 모두 자신들이 지닌 몸의 기질 때문에 나쁜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인이 애무하고 키스를 퍼부었던 몸은 치욕스럽게도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희열에 내맡겨진 것이다. 두 여자 모두 입속으로 되낸다. 그런 죽을 것만 같은 희열은 사랑이 없는 연인들에게는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문제는 바로 이 죽어버리고 싶은 기질이다. 바로 이 기질이 그녀들에게서 그 여자들이 침실에서 새어나온다. 그 죽음은 너무나 강렬하여 온 도시에, 개간지에, 도청 소재지에, 환영 파티에, 중앙행정지의 무도회장에까지 알려지고야 마는 것이다. 부인은 방금 공식적인 환영 파티를 다시 열었다. 그녀는 이제 끝났다고, 사관학교의 청년은 이제 망각 속에 묻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집에서 무도회를 다시 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이따금씩 사람들을 만나 끔찍한 고독에서 벗어나 보고자 했다. 네모진 논들 사이의 외딴 삼림구역에서 공포와 광기와 열병 그리고 무서운 고독 속에서 저녁이면 고등학교 입구에는 어김없이 검은 리무진이 나타난다. 언제나 똑같이 대담하고도 유치한 모자를 쓰고 똑같은 금박 장식이 달린 구두를 신고 그녀는 걸어간다. 그녀는 백만장자 중국인이 자신이 걸친 옷을 하나하나 벗기도록 몸을 내맡긴다. 그는 샤워기 밑에서 오랫동안 그녀를 씻긴다. 매일 밤 그는 그녀가 집에서 하던 것처럼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담아 놓았다가 그녀의 몸을 씻기곤 했다.
그러고 나선 젖은 몸의 그녀를 안고 침대로 간다. 선풍기를 틀고 그녀를 포옹하고 키스한다. 점점 격렬하게 온몸에 키스를 퍼붓는다. 그녀는 언제나 더해주기를 원한다. 그녀는 기숙사로 돌아온다. 아무도 그녀를 야단치거나 때리거나 흉측하다고 욕하지 않는다. 그가 자살한 건 밤이 이슥할 무렵이었다. 휘황찬란한 대광장에서였다. 그녀는 춤을 추고 있었다. 새벽이 왔다. 그는 몸이 뒤틀린 채 쓰러져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높이 솟은 해가 그의 죽음을 비추었다. 아무도 시체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경찰이 치울 것이다. 정오가 되고 여객선이 도착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광장은 깨끗이 치워질 것이다. 어머니는 기숙사 원장에게 말했다. 상관없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셨죠? 낡은 이 원피스들이 장밋빛 모자가 금박 장식의 구두가 그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셨죠?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술에 취한 것처럼 즐거워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한층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기숙사의 젊은 여사감들은 어머니의 말을 열심히 듣는다. 어머니는 말한다. 모두가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이 구역의 모든 남자들이 딸의 주위를 뱅뱅 맴돌고 있지요. 그들은 이 어린 것에게서 아직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몸을 버렸다고요? 이어서 내가 말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몸을 버릴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말하고 또 말한다. 자기 딸이 드러내고 매춘을 한다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추문이라며 웃어 넘긴다. 얘는 아직 철모르는 아이예요. 모자도 바로 쓰지 못한 걸 보세요. 이 애가 강을 건너갈 때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지 보셨어야 해요. 프랑스령 식민지인 여기서 그건 비할 바 없는 매력이죠. 그녀는 웃으며 말한다. 이 하얀 피부, 우리 애의 새하얀 피부 말이에요. 얘가 삼림구역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젊은 여자 은행장처럼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나타나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시내에서 그 미친 백만장자라는 중국인 남자와 관계를 한다고요? 그녀는 마침내 울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았을 때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보니 내 첫 남편이 약혼식 때 준 외알 반지가 생각나는구나. 옵스큐르시 말이죠? 하고 내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맞아, 그런 이름이었지.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와 나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약간의 조롱기가 어려 있었다. 그리고 훗날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듯한 표정이 새겨져 있어서 나는 하마터면 홀랑의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뻔했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절대 그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한참 기다렸다가 그녀는 내게 말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이제 너는 끝났다는 걸 알고 있니? 영원히 이 식민지 땅에서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웃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난 아무 때고 결혼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 않아. 그녀는 말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 알려지고 말아. 여기서는 절대로 불가능해. 그녀는 나를 보면서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줄까? 나는 대답했다. 그럼요. 여하튼 그들은 나를 좋아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했던 그 말. 너가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거겠지. 그녀는 또 묻는다. 단지 돈 때문에 그 남자를 만나는 거니? 나는 머뭇거리다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다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본다.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너 같지는 않았어. 나는 너보다는 열심히 공부했어. 나는 아주 진지한 아이였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나이 들도록 그렇게 살다 보니 즐거움을 느끼는 법을 잊고 말았지만 사댁에서 방학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는 흔들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다른 의자 위에 얹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응접실 문과 부엌문을 열어놓아서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그녀는 아주 평온해 보였다. 그러다 문득 딸을 발견하고는 딸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우리는 머지않아 방파제의 그 땅들을 처분해야 할 거야. 곧 프랑스로 떠나야 해. 나는 어머니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끔씩 어머니는 선포하듯 말하곤 했다.
내일은 모두 사진관에 간다? 어머니는 사진값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면서도 가족 사진 찍을 돈을 마련한다. 사진. 우리는 그저 사진을 볼 뿐 사진 속 자기 모습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한마디 평도 없이 돌아가며 한 장씩 사진을 들여다본다. 우리는 사진을 통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본다. 자기 이외의 식구들을 한 사람씩 또는 무더기로 바라본다. 예전에는 사진을 보면서 식구들의 옛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냥 식구들이 있구나 하며 바라볼 뿐이다. 우리 사이엔 괴리감이 점점 깊어진다. 한번 보고 난 사진들은 빨랫감과 함께 옷장 속에 처박힌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기 위해, 우리가 정상적으로 커가는지를 보기 위해 사진을 찍게 했다. 그녀는 남의 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우리를 마치 딴 사람의 자식들인 양 쳐다본다. 그녀는 사진을 서로 비교해 보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이야기한다. 아무도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자식들 사진만 찍었다. 다른 건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겐 다른 종류의 빈농 사진은 한 장도 없다. 정원, 강, 타마린드 나무가 쭉 늘어선 프랑스 점령지의 넓은 거리 사진도 없고 집 사진도, 우리 놀이방 사진도 없다. 그 방에는 검은색의 금칠을 한 철제 침대들이 있었다. 초록색 양철갓 및 빨갛게 달아오르는 전등이 학교 교실처럼 하얗게 회칠한 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기억이 희미한 이런 장소의 사진은 한 장도 없다.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누추한 장소에서 우리는 언제나 임시로 참고 살아야 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여기는 임시 거처일 뿐이야.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진짜로 자리 잡기 전까지만 살 곳이라고. 어머니가 일생 동안 되풀이에 들려주었던 지방, 그것은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우울증에 따라 파드칼레 지방과 앙트르띠메르 지방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어머니가 언젠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면 그곳은 아마 루아르 지방일 것이고 그녀의 방은 끔찍한 사대의 그녀 방과 똑같을 것이다. 아마도 어머니는 자신이 들려준 이런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녀는 장소나 풍경 사진은 한 번도 찍지 않았고 오직 우리, 자기 아이들 사진만을 찍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사진값을 절약하기 위해 우리를 모아놓고 한꺼번에 찍었다. 우리가 찍힌 몇 장의 서툰 사진들은 어머니의 친구들이 찍은 것인데 그들은 식민지에 새로 부임해온 어머니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열대지방의 풍경이나 야자나무, 중국인 인부들의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곤 했다. 어머니는 휴가를 맞아 프랑스에 갈 때면 이상스럽게도 외가댁 식구들에게 우리 사진을 보여주곤 한다. 우리는 외가댁에 가는 걸 싫어한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한 번도 외가댁 식구들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의 강요로 딱 한 번 그곳에 간 적이 있다. 그 후로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내 난잡한 행실 때문에 이모들이 나와 사촌들을 못 만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사진을 보여주는 일뿐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논리 정연하게 합리적으로 보여준다. 이종 사촌들에게 자기 자식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럴 의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녀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사촌들밖에 없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들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이런 삶의 모습에서 이 여인에 대해 무엇인가 알 것 같지 않은가? 어떤 일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기질 말이다. 그녀는 어떤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없다. 사촌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고통이나 고역에 대해서마저도 포기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 맞다. 내가 그녀에게서 깊은 매력을 발견하는 건 그녀의 이런 무모한 용기에서였다.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 때도 어머니는 사진관에 갔다. 혼자서 짙은 빨간색 원피스에 그녀가 지닌 두 개의 폐물 중 하나인 긴 목걸이를 걸고 비추에 금 테두리가 둘러진 조그만 브로치를 달고 혼자 사진을 찍었다. 사진으로 본 그녀는 머리도 잘 손질되어 있고 주름살 하나 없다. 마치 그림 같다. 원주민들도 사진관에 가곤 했는데 그건 일생에 단 한 번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의식했을 때였다. 그런 사진은 아주 컸다. 모두 똑같은 형태였다. 그 사진들은 금박을 한 액자 속에 넣어져 조상을 모신 제단 가까이에 걸리게 된다. 많이 보아왔지만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거의 모두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들의 닮은 모습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노인들의 얼굴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사진을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수정하기 때문이었다. 어찌나 수정을 심하게 했든지 노인들의 얼굴에 그나마 남아있던 특성들마저 희미해져 버린 것이다. 그 얼굴들은 죄다 똑같이 부자연스럽게 영혼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들 본래의 얼굴이 지워지고 똑같이 젊게 변모된 얼굴이었다. 이렇듯 개성이라고는 없는 비슷비슷한 얼굴로 그들은 가족 사이에 존재했었다는 기억으로 남게 된다. 이런 얼굴 사진이 그들의 개성과 실제성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서로 더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같은 핏줄이라는 사실이 더 명백해진다고 여기는가 보았다. 게다가 남자들은 모두 똑같은 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똑같이 머리를 올려 반듯하게 빗어 넘겼으며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깃을 세운 윗도리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 또한 똑같아 보인다. 지금도 나는 사람들 틈에서 이런 태도를 분간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붉은 원피스 차림의 사진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은 바로 그 원주민들과 다름없어 보인다. 어떤 이는 고상하다고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특징이 없거나 겸손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 대해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가 아버지에게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리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무에게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상권을 소나기에 넣고 있는 중국 화교들 중에서도 테라스가 딸린 푸른색 돌집에 사는 그 사람은 가장 무섭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부동산은 400을 넘어서 멀리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의 중국 수도인 콜랑까지 이어져 있었다. 콜랑의 그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소녀가 똑같은 결심을 했으며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떠나고 둘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그에게 다행스러운 일이 되리란 얘기에까지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결혼 상대로는 마땅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 누구와 결혼을 한다 해도 도망칠 여자라는 것, 그러니까 그녀를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백인들에게, 그녀의 오빠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가 소녀의 몸에 미쳐버린 이후부터 소녀는 자기 몸이 마른 것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어머니 또한 전과 달리 딸의 몸매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마치 어머니 자신도 딸의 몸이 다른 여자들처럼 그럴싸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말이다. 콜랑의 연인, 그는 무더운 날씨가 이 백인 소녀의 성장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또한 이런 더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래서 그는 이 더위로 인해 자신과 그녀가 공통점을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여기 이 참기 어려운 지대에서 여러 해를 보내면서 인도 차이나 소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곳 여자들처럼 그녀도 손목이 가늘고 전기를 다 빨아들일 듯한 숨 많고 긴 머리채를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온몸의 피부가 매끄러운 것은 이곳의 빗물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곳 사람들은 너나 없이 빗물을 받아 목욕물로 쓴다. 그는 프랑스 여인들의 피부는 이곳 여자들의 피부에 비해 거친 편이라고 말한다. 생선이나 과일만으로 가볍게 먹는 열대지방의 식생활도 상관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또 대부분의 옷을 면이나 명주로 헐렁하게 지어 입기 때문에 옷 속에서 알몸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상관이 있을 거라고 그는 말한다. 콜랑의 그 연인은 사춘기에 이 백인 소녀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몰두했다. 매일 밤 그녀와 함께 추구하는 희열이 그의 모든 시간을, 그의 인생을 구속했다. 이제 그가 그녀에게 말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해도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것은 그 자신도 아직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그는 그 사랑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는 그들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나눈 말이라고는 밤마다 침실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 밖에는 없었으니까. 그렇다. 나는 그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믿고 있고 그는 자신이 미처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를 바라본다. 눈을 감아도 그녀가 보인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다. 그는 어린 소녀의 향기를 들이마신다. 두 눈을 감고 그녀의 그녀가 내쉬는 따뜻한 숨결을 들이마신다. 그녀의 육체는 점점 경계가 희미해지고 그는 이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이 육체는 다른 몸들과 달리 무한하다. 침대 안에서 그녀의 육체는 점점 확대된다. 정해진 형태도 없다. 육체는 매 순간 생성되어 그가 보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 시야 너머로 퍼져나가 유희와 죽음을 향해 확장된다. 이 육체는 유연하여 마치 성숙한 여자의 육체처럼 완전한 쾌락에 빠진다. 그녀의 육체에는 속임수가 없다. 놀라운 감각을 가진 육체이다. 나는 그가 내 몸을 즐기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몸을 어떻게 누리는 거야가를 바라보았다. 그런 식으로 육체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내가 바라던 것을 넘어 내 육체의 숙명에 적합한 곳까지 나를 데려갔다. 그렇게 나는 그의 아기가 되었다. 그도 역시 나에게는 또 다른 무엇이 되었다. 나는 그 사람 자체를 넘어서 그의 살갗, 그의 성기의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남자의 그림자, 한 젊은 살인자의 그림자가 그 침실을 지나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고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한 젊은 사냥꾼의 그림자도 그 침실을 지나갔던 것 같다. 그러나 이 그림자만은 그렇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가끔 쾌락의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에게, 콜랑의 연인에게 말했다. 그 사냥꾼의 육체와 그의 성기와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숲속이나 강가에서의 용맹함에 대해서, 그리고 강하구의 검은 표범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욕망을 자극하여 내 몸을 포옹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아기가 되었다. 그와 매일 저녁 사랑을 나눈 사람은 그의 아기였다. 이따금 그는 공포에 사로잡힌다. 갑자기 그는 그녀도 언젠가는 죽을 운명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처럼 그녀의 건강을 걱정한다. 그녀를 잃게 되리라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친다. 그녀가 지나치게 말랐다는 두려움이 돌연 그를 애워싼다. 그녀가 가끔 두통에 시달리는 것도 두려웠다. 그녀는 가끔 머리가 죽을 만큼 아파서 창백한 얼굴로 꼼짝할 수 없게 되어 이마에 축축한 물수건을 얹고 누워있곤 했다. 그녀가 이따끔씩 자기 인생에 대해 품는 혐오감도 그를 두렵게 했다. 이런 혐오감에 휩싸이면 그녀는 갑자기 어머니를 떠올리곤 소리를 지른다. 이제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고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행복해질 수가 없으며 이런 불행을 초래한 자들을 죽여버릴 수도 없다는 생각에 분노의 눈물을 흘린다. 그녀에게 얼굴을 갖다 대고 그는 그녀의 눈물을 삼킨다. 그녀의 눈물과 그녀의 분노는 그의 욕망을 자극한다. 미친 듯이 그는 자기 몸 아래 그녀를 눕히고 짓누른다. 그는 아기를 다루듯이 그녀를 얼싸안는다. 그는 자신의 아기를 그렇게 안아줄 것이다. 그는 아기의 몸을 가지고 논다. 아기의 몸을 엎어놓는다. 자신의 얼굴, 입, 눈을 아기의 몸속에 파묻는다. 그녀는 그가 그런 놀이를 시작할 때 눕혀진 그대로 계속 몸을 내맡기고 있다. 갑자기 이번에는 그녀가 그에게 애원한다. 무엇을 원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잠자코 있으라고 소리친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그녀의 알몸을 만지고 싶지 않다고 소리친다. 그러면 그들 둘 사이에는 공포가 자리 잡고 빗장이 잠긴다. 그러다 다시 빗장이 풀리면 눈물 속으로, 절망 속으로, 행복 속으로 공포도 사라진다. 저녁 시간 내내 그들은 입을 열지 않는다. 그녀를 기숙사로 데려다주는 검은 승용차 안에서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그가 그녀를 끌어안는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한다. 곧 도착할 프랑스 배가 그녀를 싣고 떠나 그들을 갈라놓게 되어 다행이라고. 차가 달리는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몇 번인가 그가 운전사에게 강변을 따라 한 바퀴 돌아가자고 말한다. 그녀는 지쳐서 그에게 기대어 잠이 든다. 그는 키스를 퍼부어 그녀를 깨운다. 기숙사의 불빛은 푸른색이다. 향 냄새가 난다. 황혼 무렵에는 언제나 향을 태운다. 더위가 꾀어 있지만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았는데도 바람 한 점 없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구두를 벗지만 나는 태연하다.
나는 사감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밤마다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각에 돌아와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곧장 HL의 자리를 보러 갔다. HL은 엘렌 라고넬의 이니셜입니다. 나는 곧장 HL의 자리를 보러 갔다. 언제나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낮 동안 그녀가 기숙사에서 도망가지는 않았나 두려워하면서 그녀는 자리에 있다. HL, 그녀는 잘 자고 있다. 내가 떨칠 수 없는 적과 다름없는 잠에 쫓기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 수마에 대한 거부의 기억도. 그녀는 두 팔로 아무렇게나 머리를 감싼 채 자고 있다. 그녀의 몸은 다른 소녀들처럼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지 않다. 다리는 웅크리고 있고 얼굴은 보이지 않게 파묻혀 있으며 베개는 미끄러져 떨어져 있다. 나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화를 내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음이 틀림없다. 또 울다가 잠이 들었나 보다. 나는 그녀를 깨워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더 이상 홀랑의 남자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도 이제 나와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HL이 나에게 던지는 이런저런 질문을 듣고 싶다. 그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들만이 지닌 특별한 주의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녀를 깨우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일단 그렇게 한밤중에 잠이 깨고 나면 HL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기어이 나가고 만다.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서 복도를 지나 텅 빈 큰 마당에 이른다. 그녀는 뛰어다니면서 나를 부른다. 그녀가 너무도 행복해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그녀의 행동을 말릴 수 없다. 만약 그녀에게서 밖에 나갈 자유를 빼앗는다면 그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심한다. 아니야, 그녀를 깨우지 말아야겠다. 모기장 안은 숨 막힐 듯 덥다. 모기장을 닫으면 더위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그게 내가 밖에서 언제나 밤이면 선선해지는 강변에서 방금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그런 더위에 익숙해지기를, 움직이지 않고 그 더위가 가시기를 기다린다. 이제 열이 좀 식는다. 나는 나의 이런 새로운 생활로 몹시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방 잠드는 법이 없다. 나는 콜랑의 남자를 생각한다. 그는 아마 수르스 쪽의 어느 나이트클럽에 가 있겠지. 운전기사와 함께. 그들은 말없이 술을 마실 것이다. 둘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정종을 마신다. 아니면 그는 집에 돌아가서 언제나처럼 아무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고 침실에 불을 켠 채 잠들어 있겠지. 이날 저녁 나는 콜랑의 남자에 대한 생각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HL에 대한 생각도 참을 수 없게 여겨진다. 그들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밖에서 이러한 만족을 얻어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는 그런 행복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어머니는 말했지. 이 아이는 무엇에 대해서든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어. 내 인생이 눈앞에 환히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시작한 것 같다. 벌써 이런 말을 되뇌일 줄 알게 되다니 막연히 나는 죽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죽음, 이 단어는 벌써 나의 삶과는 분리되지 않는 말이다. 막연히 혼자 있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나의 어린 시절을 그 사냥꾼의 가족을 떠난 이후론 한 번도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책을 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 순간 너머로 끝없는 사막에서 보는 것이다. 그것은 나머지 나의 생의 범위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떠오른다. 4.20에서 날아온 전보가 어떠한 말로 쓰여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작은 오빠가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불려갔다고 쓰여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불려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 내 뇌리를 스친다. 전보를 보낸 건 어머니일 수가 없다. 죽은 작은 오빠 자신이 보낸 것이다. 처음에는 감지할 수 없다가 갑자기 도처에서 세상의 밑바닥에서부터 고통이 밀려온다. 그 고통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앗아가 버린다. 나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까지 이른다. 나는 사라지고 단지 고통만이 남는다. 그것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바로 몇 달 전 아기를 잃어버린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고통인지 모르겠다. 지금 나는 그것이 새로운 고통이었다고 생각된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내 아기. 내가 그 아이를 알 시간을 가지기도 전에 아기는 죽어버렸다. 그때 나는 자살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는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몇 초 동안 저지른 실수는 온 우주에 파급되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신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 작은 오빠는 불멸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를 보지 못했다. 그의 불멸성은 그가 살고 있었을 때 작은 오빠의 육신에 가려져 있었다. 우리는 불멸성이 바로 육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내 작은 오빠의 육신은 죽었다. 그의 불멸성도 그와 함께 죽었다. 불멸성이 깃들었던 그의 육체가 사라진 지금 그의 불멸성 없이도 이렇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실수는 온 우주에 파급되었다. 놀라운 사건이다. 작은 오빠, 그가 죽은 이상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의 뒤를 따라 죽어야만 했다. 그에 의해서 죽음은 연쇄적으로 어린아이였던 그에게서 시작되었다. 아기의 시체는 그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17년의 인생 동안 품고 있었던 불멸성, 그는 그것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불멸성은 유한한 것이고 불멸성도 죽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불멸성은 결코 불멸성으로서 눈에 띄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절대적인 이원성이다. 그것은 세부적인 것에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근원 속에서만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불멸성의 존재를 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조건에서이다. 마찬가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서 그 불멸성의 존재를 간파해낼 수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조건에서, 즉 그들이 그럴 능력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서이다. 이런 불멸성이 살아있을 때만 삶은 불멸의 것이 된다. 불멸성이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은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그 무엇인 것이다. 불멸성은 시작도 끝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불멸성은 정신의 삶과 함께 시작되어 그것과 함께 끝난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불멸성은 정신에도 관여하고 또 바람을 쫓아가는 것에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사막의 죽은 모래들, 어린아이들의 시체를 보라. 불멸성은 거기로 지나가지 않는다. 그것은 거기에 머물렀다가 우회한다. 작은 오빠에게 문제는 한치의 결함도 전설도 사고도 없는 순수한 불멸성의 영향력이었다. 작은 오빠는 사막에서 외칠 일도 없었고 여기서나 다른 곳에서 해야 할 말도 없었다. 저 세상에서도 또는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는 말할 줄도 몰랐다. 겨우 읽고 겨우 쓸 줄만 알았다. 이따금 우리는 그가 괴로워할 줄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해라는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 내가 그에 대해 품고 있는 이 무모한 사랑은 나에게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다. 왜 내가 따라 죽고 싶을 만큼이나 그를 사랑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내가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은 지 10년이 지났고 그래서 그에 대해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을 무렵이었다. 나는 영원히 그를 사랑할 것 같았고 이 사랑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죽음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속내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큰오빠에 대해, 우리의 불행이나 엄마의 불행에 대해, 그리고 평야의 재난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사냥총이나 기관총, 기계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자동차가 부서진 것에 대해 화를 내고 나서는 그가 나중에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그 모양을 자세히 묘사해 주곤 했다. 나는 모든 사냥총의 상표, 모든 차의 상표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는 이야기는 물론 급류 속에서 너무 오래 헤엄치면 소용돌이에 휘말려 익사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작은 오빠는 나보다 2살 위이었다. 바람이 멈추고 나무 밑에는 비가 내린 후에 초자연적인 햇볕이 내려쬐는다. 새들은 있는 힘을 다해 미친 듯이 울어댄다. 찬 공기 속에서 허공을 향해 뿌리를 뾰족하게 세우고서 귀가 먹먹해지도록 온 대기를 울린다. 여객선들은 모터를 끄고 예인선에 끌려서
사이공과 같은 위도에 있는 메콩강 구비의 항만 시설까지 사이공 강변을 거슬러 올라왔다. 메콩강의 지류인 이 구비는 사이공강이라고 불린다. 기항은 총 8일간이었다. 부두로 들어오는 배들 사이로 프랑스호가 보였다. 우리는 그 배로 저녁을 먹으러 갈 수도 있었고 춤을 추러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어머니에게 너무 비싼 장소였다. 게다가 어머니는 그런 곳에 갈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그와는 홀랑의 연인과 함께라면 그곳에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너무도 어린 백인 소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남들 눈에 띄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겨우 50년 전에 불과한데도 외국 여행을 가려면 배를 타는 방법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대륙에는 아직 도로도 철도도 없었다. 수백, 수천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땅에 아직도 선사시대의 길밖에는 없었다. 해운회사의 멋있는 여객선들은 포르토스호, 다르타냥호, 아라미스호라는 이름을 가진 배들로 인도차이나와 프랑스를 왕래하는 노선의 삼총사였다. 그 여행은 80일간이나 계속되었다. 이 노선의 여객선에는 도시처럼 길도 있고 바, 카페, 도서관, 응접실도 있었다. 만남, 연애, 결혼, 죽음도 일어났다. 우연한 무리 사회들이 형성되었고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는 살만한 것이 되고 때로는 잊을 수 없는 즐거움이 깃든 곳이 되었다. 여인들이 생각하는 여행이란 바로 이 선상의 사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자들에게는 때때로 몇몇 남자들에게도 식민지로 가는 여행은 진정한 모험을 해볼 수 있는 유혹이었던 것이다. 어머니에게 이러한 여행은 우리의 어린 시절과 더불어 그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순간들이었다. 출발, 언제나 똑같은 출발이었다. 언제나 바다를 향한 첫 번째 출발이었다. 육지와의 이별은 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남자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유대인도 사색가도 혼자 배를 타고 여행하는 순수한 여행자도 막지 못했다. 또한 여자들이 그들을 그냥 떠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막지 못했다. 여자들은 결코 떠나지 않고 태어난 고장, 민족, 재산과 남자들이 돌아올 이유를 지키며 남아 있었다. 수세기 동안 범선들은 여행을 오늘날보다 훨씬 느리고 더욱 비극적이게 했다. 여행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자연의 여행 기간도 길어졌다. 사람들은 육지 위에서나 바다 위에서나 이런 인간적인 느린 속도에 익숙해 있었다. 그리고 연착에 대해서나 바람, 안개가 그치는 것, 난파, 태양, 그리고 죽음에도 익숙해 있었다. 그 어린 백인 소녀가 알던 여객선은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 우편선들 중에 끼어 있었다. 실제로 최초의 비행기 노선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가지던 여행의 인간미를 차차 잃어갔던 것은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였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콜랑의 독신자 아파트로 갔다. 그는 전과 다름없이 행동했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예전처럼 행동했다. 그는 항아리 물로 나를 씻긴 다음 침대로 안고 갔다. 그리고 내 곁에 다가와서 누웠다. 그러나 그에게는 힘도 정력도 사라지고 없었다. 출발 날짜는 아직 멀었지만 일단 확정된 이상 그는 더 이상 나의 몸에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었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다. 그의 육체는 곧 떠나려 하는, 그를 배반하려 하는 여자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가질 수가 없어. 아직도 할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는 자신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안해하며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의 사라진 욕망이 아마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니었냐고. 살짝 웃으며 그가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아.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다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 고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고통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해본 적이 없다. 때때로 얼굴에 경련이 일 때면 그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 고통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아주 강렬하게, 너무 강렬해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나를 사랑하듯
그는 그렇게 이 고통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따금 그는 내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애무하고 싶다고. 그리고 희열의 절정에 이른 순간의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는 나에게 희열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아기라고 부르곤 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 전에도 그것은 불가능했다. 매일 저녁 나는 학교 앞에 세워놓은 검은 승용차 안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돌리고 있는 그를 다시 만나곤 했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오자 배는 아주 길고 힘찬 기적 소리를 3번 울렸다. 그 소리는 온 시내의 구석구석까지 들렸고 항구 쪽 하늘은 어두워졌다. 예인선이 배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더니 배를 강의 중간 지점까지 끌어냈다. 그러고는 밧줄을 풀고 항구 쪽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배가 또 한 번 작별 인사를 했고 또다시 끔찍한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신비스러우면서도 구슬퍼서 사람들을 울렸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로 헤어지는 사람들, 구경 왔던 사람들, 또 거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왔던 사람들, 생각나는 이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슬프게 만들었다. 배는 천천히 서서히 강에서 미끄러져 갔다. 오랫동안 바다 쪽으로 나아가는 높은 선체가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배를 바라보며 스카프나 손수건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 손짓은 점점 느려지고 점점 맥이 빠져갔다. 마침내 수평선은 그 망곡 속으로 선체를 삼켜버렸다. 맑은 날에는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운 것도 배가 첫 번째 작별의 고동을 울렸을 때였다. 배의 트랩이 올려지고 예인선이 배를 끌어당겨서 배가 육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때였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울었다. 그가 중국인이기 때문이었고 또 이런 종류의 연인들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엄마와 작은 오빠의 눈에 띄지 않게 그녀는 괴로워했다. 그들 사이에 습관대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의 큰 승용차가 거기 있었다. 길고 검은 승용차. 그 앞자리에는 흰옷을 입은 운전기사가 앉아 있었다. 그 승용차는 해운회사의 주차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홀로 서 있었다. 그 모습 때문에 그녀는 그의 승용차를 알아볼 수 있었다. 뒷자리에 보일 듯 말 듯 앉아 있는 게 바로 그였다. 그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풀 죽어 있었다. 그녀는 맨 처음 배에 탔을 때처럼 난간에 팔을 꿰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도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가 보이진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검은 승용차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승용차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항구가 시야에서 사라졌고 곧이어 육지도 사라졌다. 중국해, 홍해,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지나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배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배의 동료가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배가 도착했음을 알려주었다. 배는 해변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 전에는 우선 대양이 있었다. 대양은 광대무변했다. 그 끝은 남극이었다. 기항지들 간의 거리 중 가장 먼 것은 스리랑카와 소말리아 사이였다. 때때로 대양은 정말로 잔잔했다. 날씨가 너무나 맑고 온화해서 마치 바다가 아닌 다른 곳을 여행하는 것 같았다. 그럴 때면 배에 있는 창문들이 모두 열렸다. 응접실 창문도, 통로 창문도, 그리고 현창까지도. 승객들은 찌는 듯한 선실을 빠져나와 갑판 위에서 잠을 잤다. 여행 도중 대량을 횡단하는 동안에 밤늦게 누군가가 죽었다. 그것이 그 여행 중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1등 칸의 바 안에서 카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청년은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카드를 내려놓고 바에서 나갔다. 그리고 갑판을 가로질러 달려가 바다에 몸을 던졌다. 전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배가 멈추는 동안 시체는 사라져버렸다. 아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그녀의 눈에는 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소, 그 이야기를 들은 장소가 떠오른다. 사댁에서였다. 그 청년은 사댁 행정관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그를 알고 있었다. 그 역시 사이공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한다. 그는 키가 매우 컸고 온화한 얼굴에 갈색 머리였으며 뿔테 안경을 쓰고 다녔다. 그의 선실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편지 한 장 없었다.
기억 속에 그의 나이는 끔찍하게도 언제나 똑같이 17살로 남아있다. 배는 새벽에 다시 출발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해는 또다시 떠오르고 바다는 텅 비어있다. 사람들은 수색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거기서 떠난다. 또 한 번은 역시 그 여행 중의 일이었는데 대양을 횡단하는 동안 매일 똑같은 밤이 계속되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는 밤이 시작되었을 때였다. 중앙가판의 큰 응접실에서 쇼팽의 왈츠가 울려 퍼졌다. 그 곡은 그녀가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알고 있던 곡이었다. 몇 달 동안이나 그 곡을 배우려 애썼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침내 어머니도 그녀가 피아노 치기를 포기하는 것을 승낙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수많은 밤과 밤 사이에 흐릿해져 버린 그날 밤에 대해 갑자기 그녀는 확신이 들었다. 한 어린 소녀가 그 배 위에서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쇼팽의 음악이 큰 소리로 울려 퍼졌을 때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었다. 음악은 어두운 여객선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무엇과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하늘의 지시처럼, 뜻을 알 수 없는 신의 명령처럼 그 음악은 울려 퍼졌다. 소녀는 일어섰다. 마치 이번에는 자기가 달려가 자살하려는 것처럼, 바다에 몸을 던지려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콜랑의 그 남자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불현듯 예전에 자신이 콜랑의 남자에 대해 가졌던 감정이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런 종류의 사랑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제 그는 모래 속에 스며든 물처럼 이야기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이제야 쇼팽의 음악이 큰 소리로 퍼지는 지금 이 순간이 되어서야 겨우 다시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작은 오빠가 죽은 후에야 그의 불멸을 기억해냈듯이. 주위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다. 음악 소리에 잠이 깨기는커녕 음악에 감사인 듯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소녀는 인도양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평온한 밤을 지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오빠와 한 여자가 가판 위에 함께 도착하는 것을 보았던 것도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난간에 팔을 꿰고 있었다. 여자가 그를 껴안았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맞추었다. 더 잘 보기 위해 소녀는 몸을 숨겼다. 그녀는 여자를 알아보았다. 벌써부터 작은 오빠는 그들과 붙어 다녔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였다. 끝난 거나 다름없는 부부관계였다. 그녀의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여행의 마지막 며칠 동안 작은 오빠와 그 여자는 온종일 선실 안에 있다가 저녁이 되었어야 밖으로 나오곤 했다. 이 며칠 동안 작은 오빠는 어머니와 누이를 보고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난폭해졌고 말이 없어졌으며 질투심에 가득 찼다. 그리고 그의 누이 그녀는 울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렇게 믿었다. 동시에 훗날 작은 오빠에게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다. 그녀는 작은 오빠가 자기들을 버리고 그 여자와 함께 떠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천만에 오빠는 떠나지 않았고 프랑스에 도착하자 다시 어머니와 누이에게로 돌아왔다. 백인 소녀가 떠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했는지 아버지가 그에게 강요하던 그 결혼을 언제 했는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 10년 전부터 집안에서 정해놓은 소녀, 그녀도 금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비치를 휘감고 있겠지. 그녀도 중국 여자였고 북부의 푸시앙 출신으로 가족을 동반하고 왔겠지. 그는 오랫동안 그 여자와 동침할 수 없었을 것이며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를 임신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백인 소녀의 추억이 거기에 침대를 가로질러 몸을 눕혀놓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오랫동안 욕망의 여신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가 감정이나 무한한 애정, 어둡고 끔찍한 육체의 깊이를 느낄 때면 언제나 그녀가 떠올랐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바로 그날 백인 소녀에 대한 욕망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무한하고 강렬한 열기 속에서 들뜬 것처럼 그녀의 모습을 고스란히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 백인 아기에 대한 욕망을 다른 여자의 몸에 쏟아 부었을 것이다. 그리고 착각 속에서 그 여자의 몸을 범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또 착각 속에서 집안 사람들과 북부 지방의 조상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
즉 가문을 이을 상속자를 임신시켰을 것이다. 아마도 그 여자는 백인 소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댁 출신의 하녀들을 부리고 있었으니까 그 하녀들이 모두 말해 주었을 것이다. 그녀가 그의 고통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와 백인 소녀는 둘 다 똑같이 16살이었던 것 같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이 우는 것을 보았을까?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고서 그를 위로했을까? 16살 난 소녀, 1930년대의 그 중국인 약혼녀는 쓰라린 아픔을 감당하면서 간통한 남편의 마음의 고통을 무례하지 않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녀가 잘못 알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밤새 한마디도 없이 그녀는 그와 함께 울었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눈물이 그치고 사랑이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녀, 백인 소녀, 그녀는 결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흘렀다. 몇 번의 결혼과 몇 번의 이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몇 권의 책을 피워냈을 즈음이었다. 그가 부인과 함께 파리에 왔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요. 그녀는 목소리에서 이미 그인 줄 알았다. 그는 말했다. 그냥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었소. 그녀가 말했다. 나예요. 안녕하세요. 그는 겁을 먹고 있었다. 예전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리는 음성 속에서 갑자기 그녀는 잊고 있던 중국 억양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녀가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이공에서 다시 만난 어머니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오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생각하며 슬퍼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는 잠깐 뜸을 들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의 사랑은 예전과 똑같다고. 그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결코 이 사랑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만을 사랑할 거라고. 파리 노플로 샤토에서 1984년 2월부터 5월까지 썸.